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일입니다. 오늘은 대중문화와 영화 비평 5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는 우리가 내용 비평과 형식 비평, 그리고 형식 비평의 예로서 스테판 샤프가 주장한 8가지의 원리들에 대해서 살펴보았고요. 더불어서 영화 이론의 선구자들이라고 할 수 있는 벨라 발라즈, 루돌프 아른하임 등의 학자들에 대해서도 짚어보았습니다. 지난 시간에 걸쳐서도 계속해서 형식주의, 형식 비평 등의 단어가 등장했었는데요. 그렇다면 과연 이 형식 비평이라는 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고, 특히 러시아의 형식주의, 소련의 형식주의, 몽타주 이론 등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오늘 시간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공부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형식주의라는 것은, 혹은 이 형식 비평이라는 말은 이 문학 비평에서 유래된 말이죠. 형식주의 비평, 그러니까 formalistic criticism은 아리스토텔레스의 시학 이후 가장 오래된 정통적인 문학 비평의 방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형식적인 방법, 형식 비평의 방법은 문학이 문학다울 수 있는 속성, 즉 문학성이죠. 이 문학성을 철저하게 그 문학에 있어서 언어적 조직과 일체화시켜서 분석하고 기술하는 식의 이 비평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이 작품의 주관적인 평가보다는 이 작품 자체의 내용 혹은 구조에 대한 상세한 기술과 분석에 주안점을 두는 비평 방식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이겠죠. 이 형식주의 비평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점은 이 문학 작품을 순수한 예술, 순수한 언어 예술로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이전까지 형식주의 비평과 약간 대립되는 지점에 있는 역사주의 비평이라는 것이 이 역사적 배경이나 작가의 성장 과정, 생애, 그리고 창작 의도나 동기 등 문학작품 외에 존재하는 이 외적 조건에만 치중하여서 이 작품 자체 이해를 돕는 데는 별다른 도움을 주지 못한다라는 주장을 이 형식주의 비평가들이 하고 있는 것이죠. 대신에 이 문학작품은 예술이다, 순수한 예술이기 때문에 순수하게 그 작품 자체의 구조를 분석하는 데 주안점을 두어야 한다라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러시아의 형식주의나 영미의 신비평, 시카고의 아리스토텔레스 학파, 그리고 프라하 언어학파 등은 이 형식 비평의 20세기 움직임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 형식주의는 다양한 분파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분명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 문학작품을 그 자체로, 순수한 예술 자체로 우선시한다라는 데 주안점을 두고 이 형식주의 혹은 형식 비평이라는 말을 이해했으면 좋겠습니다. 이러한 형식주의적 전통, 내용보다는 형식, 작품의 이 구조, 텍스트의 형식에 초점을 맞추어서 비평하는 방식은 이 영화나 연극 등 다른 장르에까지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특히 1920년대 소련에서 이 러시아 형식주의, 문학적 전통이죠. 러시아 형식주의에 영향을 받은 많은 감독들과 영화 이론가들이 등장하게 되는데요. 1920년대 소련 영화를 대표하는 용어는 무엇보다도 몽타주라고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이 몽타주는 원래 불어에서 나온 용어인데요. 불어에서의 몽테르, M-O-N-T-E-R은 원래 단순히 증가하다 혹은 조립하다라는 의미였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단순히 증가하다, 조립하다라는 의미의 단어를 소련의 이론가들이나 감독들은 영화라는 새로운 세계를 창조하는 데 있어서의 편집이라는 요소의 중요성을 인식하는 데 사용하기에 이른 것이죠. 따라서 이 편집이라는 과정을 통해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내는 표현법, 이것을 몽타주라고 부르기 시작한 것입니다. 기존에 있어서 특히 미국 할리우드 중심의 영화, 그 당시 물론 할리우드 시스템이 완전히 성립된 것은 아니었습니다만 이 초창기에 구축되던 이 미국 영화의 편집은 단순한 연결을 의미했었습니다. 관객들이 아주 자연스럽게 그 화면에 몰입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수단으로서의 편집이었죠. 하지만
이 소련의 감독들에게 있어서는 이 편집이라는 것은 장면과 장면 간의 단순한 연결이 아닌 전혀 새로운 의미를 창조하는 과정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전혀 연관성이 없는 두 장면을 연결함으로써 뭔가 새로운 것, 새로운 의미를 창출해낼 수 있다고 믿었던 것이죠. 따라서 이 몽타주라는 것은 결국 장면 자체, 그 자체의 의미라기보다는 장면과 장면의 연결을 통해서만, 장면과 장면의 관계를 통해서만 의미를 창출하는 기법이다라고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원래 따로따로 촬영된 이 필름의 단편들, 이 단편들을 창조적으로 접합시켜서 현실과는 다른 영화적 시공간, 뭔가 새로운 것이죠. 이 영화적 시공간을 만들어서 새로운 현실을 구축함과 더불어 시각적 리듬과 심리적인 감동을 자아내게 하는 데 있어서 이 영화의 예술성이 성립됐다고 된다고 믿었던 이 소련의 이론가들과 감독들은 1920년대에 이러한 몽타주 이론을 꾸준히 발전시켜 나가게 됩니다. 그러니까 20년대 당시 소련 감독들은 장면 내의 구성이나 카메라의 움직임 등 촬영 당시의 기법들보다는 편집을 통한 커트와 커트의 연결, 그리고 그 연결을 통한 역동성을 더욱 중시했던 것입니다. 편집 혹은 몽타주의 아버지라 불리는 레프 쿨레쇼프라는 이론가 혹은 감독으로부터 이 러시아 형식주의 몽타주 이론을 조금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초의 몽타주 기법이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 러시아 영화의 아버지라고 불리는 레프 쿨레쇼프에 의해서 시작되었는데요. 이 쿨레쇼프 이전까지의 편집은 좀 전에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단순한 연결에만 중심을 두었던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쿨레쇼프는 영화의 쇼트들을 충돌시키고 갈등시킴으로써 혹은 그 서로 다른 의미를 가진 두 쇼트들을 병치시킴으로써 똑같은 필름이라도 관객들에게 전해지는 의미가 엄청나게 달라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인지하기 시작했습니다. 물론 쿨레쇼프는 이 몽타주의 두 가지 원리들을 적절하게 조화시키려고도 했었죠. 그 하나는 바로 눈에 띄지 않는 편집이고요. 다른 하나는 급작스러운 비약입니다. 그러니까 이 화면과 화면의 자연스러운 연결이라는 연결성 내지는 연속성을 완전히 거부하지는 않았다는 것이죠. 특히 쿨레쇼프의 초기 이론은 이 벽돌 쌓기라는 표현으로 대표되는데요. 이 벽돌 쌓기라는 쿨레쇼프의 초기 몽타주 이론은 헐리우드에서 주로 사용되던 이 눈에 띄지 않는 편집과 아주 유사한 모습을 띠고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일반 대중이나 관객이 영화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스토리를 아주 잘 이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역할도 수행했다는 것이죠. 쿨레쇼프는 또한 이 쿨레쇼프 효과로 유명하기도 합니다. 이 쿨레쇼프 효과가 무엇이냐 하면 소련의 유명한 배우인 모주인의 무표정한 얼굴을 클로즈업으로 찍은 긴 필름을 쿨레쇼프가 발견하게 됩니다. 이 무표정한 얼굴, 똑같이 무표정한 얼굴이지만은 이 무표정한 얼굴의 화면을 어떤 화면 뒤에 혹은 어떤 화면 앞에 편집으로 연결시키느냐에 따라서 훨씬 다른 의미를 이끌어낼 수 있다는 것이죠. 심지어 관객들은 이 똑같은 무표정한 얼굴을 통해서 다른 감정, 이 배우가 이런 감정을 표현하려고 하고 있구나라는 생각까지도 갖게 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스프 접시를 찍은 쇼트 다음에 이 무표정한 얼굴을 병치시켰을 때 관객들은 이 배우를 배고픈 표정을 짓고 있구나라고 생각한다든가 곰 인형을 갖고 노는 아이의 쇼트 뒤에 이 무표정한 얼굴을 배치시켰을 때 아이가 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아주 흐뭇해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구나 라는 생각을 한다든가 이 관에 누워있는 죽어있는 여인의 쇼트 다음에 이 무표정한 얼굴을 병치시켰을 때에는 아주 슬퍼하는 표정을 짓고 있는구나 라는 감정까지도 관객들이 갖게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쿨레쇼프 효과라는 것입니다. 좀 전에도 말씀드린 이 쿨레쇼프가 주장한 몽타주의 효과 두 가지는 바로 매끄러운 편집, 눈에 띄지 않는 편집과 급작스러운 비약이라고 했었는데요. 이 눈에 띄지 않는 편집, 매끄러운 편집은 후에 푸도프킨이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러니까 연결성과 그 연결된 화면들의 축적이라는 측면을 더욱 발전시키게 된 것이죠. 다음으로 이 급작스러운 비약이라는 측면은 후에 에이젠슈타인이 발전시키게 됩니다. 그렇다면 먼저 이 푸도프킨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도프키는 몽타주 이론을 이 클레쇼프가 애초에 주장했었던 이 벽돌 쌓기와 매끄러운 편집에 바탕을 두고 발전시키려는 노력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AB이다. A라는 벽돌 하나와 B라는 벽돌 하나를 붙이면은 A, B라는 벽돌 두 개가 된다라는 원리에 입각해서 몽타주 이론을 발전시켰던 것이죠. 푸도프킨이 만들었던 영화 어머니라는 영화를 보면은 이러한 벽돌 쌓기의 기법을 잘 느낄 수 있을 것입니다. 이 푸도프킨의 몽타주 이론은 우리가 경험하는 삶의 기초를 둔 것이겠죠. 그것을 지각하는 관찰자의 주관을 비록 배격하진 않았지만은 기본적으로 사실적인 영화를 만들려고 노력하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푸도프킨의 사실주의는 그냥 정통적인 의미에서의 사실주의라기보다는 사실적인 것과 인상적인 것의 결합, 그러니까 즉 완화된 사실주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여기서 푸도프킨이 말하는 완화된 사실주의는 현실 같음, 영어로는 verisimilitude라고 하는 단어, 핍진성 혹은 사실 같음이라는 단어와 연결되기도 합니다. 이 핍진성이라는 단어, 약간 생소한 언어일 수도 있겠는데요. 이 verisimilitude라는 단어는 라틴어구 verisimilis, 그러니까 진실 같은 이라는 의미를 가진 라틴어구에서 비롯됐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텍스트, 그것이 문학작품이건 영화건 간에 그 텍스트가 행위나 인물, 언어, 그리고 그 밖의 요소들을 신뢰할 만한 것인지, 과연 현실의 경험에 비추어서 이것을 믿을 만한 것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사용되고 있는 용어인데요. 이 핍진성이라는 용어가 반드시 현실에 있는 그대로 있는 모습을 그대로 단순히 모방한다라는 의미로 받아들여져서는 안 됩니다. 한 문학작품이 구축하고 있는 텍스트 내 세계 혹은 그 텍스트의 법칙, 장르의 법칙 등이 구성하고 있는 현실성, 그 현실성에만 충실하다면은 이 핍진성, verisimilitude의 원칙이 지켜지고 있다라고 평가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SF 영화나 그 환상 영화 같이 현실적으로는 말이 안 되는 내용의 장르들까지도 핍진성이 결여되어 있다라고 말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다음으로 이 급작스러운 비약이라는 원칙에 충실해서 몽타주 이론을 발전시켰던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푸도프킨의 몽타주 이론과는 달리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는 커트와 커트를 단순히 연결시키고 그 연속성을 중시하여 축적시키는 데 주안점을 두었던 것이 아니라 커트와 커트를 충돌시키고 갈등시켜서 그로부터 새로운 관계를 정립하려는 그런 의미에서의 몽타주 이론을 발전시켰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A 플러스 B는 AB라는 푸도프킨의 공식 대신에 에이젠슈타인의 이론은 A 플러스 B는 C, 그러니까 A라는 컷과 B라는 컷을 연결시켰을 때 A도 B도 아닌 새로운 그 무엇, C가 탄생하게 하는 원리, 탄생되게 되는 그런 원리에 기초한 몽타주 이론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에이젠슈타인의 이러한 몽타주 이론은 해겔의 변증법, 그러니까 정, 반, 합이라는 해겔의 변증법과 한자의 상형 원리에 기초를 두고 있는 것입니다. 한자의 상형 원리, 그러니까 입구자와 세도자가 합쳐져서 울다라는 의미를 만들어 새로운 의미를 만들어낸다든가 문자와 귀이자가 합쳐져서 들을 문자, 아주 새로운 그 무엇을 만들어낸다는 그런 원리, 그런 원리를 바탕으로 해서 이러한 몽타주 이론이 발전되게 된 것입니다. 에이젠슈타인은 이러한 해겔의 변증법 그리고 한자의 상형 원리와 같은 이런 원리들의 바탕을 두고 이 편집 기법을 5가지로 체계화시키게 됩니다. 그 5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리면요. 먼저 첫 번째로 운율의 몽타주가 있습니다. 매트릭 몽타주라고 하는 이 운율의 몽타주는 이 길고 짧은 커트가 충돌을 일으켜서 새로운 의미를 창출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행진곡이나 왈츠를 들 때와 같은 이런 규칙적인 박자, 길고 짧고 하는 규칙적인 운율이죠. 이 박자를 동반하고 관객에게 일정한 운동 상태를 전달하는 데 목적을 두고 있는 것입니다.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라는 영화를 볼 때 풀베는 사람의 이동, 그러니까 농민이 흔들어대는 이 낫의 율동과 쇼트의 편집 연결 시간이 하나로 충돌되면서 하나의 새로운 다른 의미, 다른 운율, 리듬을 낳게 된다는 것이죠. 이 운율 몽타주는 화면 내의
운동 그리고 운율에 의해서 지배된다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율동의 몽타주를 들 수 있겠습니다. 그러니까 리드믹 몽타주라고 하는 것인데요. 이것은 정지된 그 무엇과 움직이는 그 무엇, 정지된 커트와 움직이는 커트를 대비시키는 것을 말합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나중에도 보시게 될 그 전함 포템킨에 있어서의 오데사 계단의 두 리듬의 결합에서 그 두 리듬의 결합이 가장 대표적인 예라고 할 수 있겠는데요. 그러니까 이전에 말씀드렸던 이 운율의 몽타주에서 길고 짧은 그 운율이 반복되는 것의 단순성을 극복하기 위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역시 낡은 것과 새로운 것이라는 영화에서 우유 분리기의 회전에서 우유가 분출되는 과정, 회전되는 동안에 우유가 나오지 않은 정지된, 어떻게 보면 정지된 영상이겠죠. 거기서 갑자기 분출되어 나온 우유, 움직이는 영상, 이 정지된 것과 움직이는 것이 충돌함으로써 이 시각 운율의 단순성을 극복하고자 하는 노력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음조의 몽타주, 토널 몽타주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는 어둠과 밝음이 부딪히는 것을 말합니다. 전함 포템킨에서 이 오데사 항으로 들어올 때 전함이 이 안개 낀 배경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은데요. 이 안개 낀 회색이 점차 흰색으로 변하면서 앞으로 벌어질 이 아비규환을 암시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명암의 대비, 밝음과 어두움의 대비가 바로 음조의 몽타주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는 이 배음의 몽타주, 오버토널 몽타주를 들 수 있겠는데요. 이것은 앞서 언급된 세 가지 형식의 몽타주 기법들, 그러니까 운율의 몽타주, 율동의 몽타주, 그리고 음조의 몽타주가 복합적으로 작용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다섯 번째, 이 지적인 몽타주, 인텔렉츄얼 몽타주는 이 배음의 몽타주를 통해서 형성된 것들이 조금 더 은유적이고 상징적으로 연결된 상태를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지적 몽타주는 생리적 배음과 지적 배음의 갈등의 종합이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고요. 과학과 예술의 종합의 실현 의지의 표명이다라고까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잠시 이 전함 포템킨의 오데사 계단 장면을 화면을 통해서 만나보도록 하시겠습니다. 약 6분 정도 지속되는 이 오데사 계단 장면은 오데사 시민들의 환호가 갑자기라는 자막에 의해서 중단되는 곳부터 시작됩니다. 이 첫 부분은 경악과 전율에 떠는 모습들, 그러니까 클로즈업으로 잡은 그 모습들과 일시에 뛰어내리는 사람들을 잡은 롱쇼트, 이 롱쇼트의 흐름 간의 갈등 내지는 충돌로 인해서 표현되는 혼돈의 상태입니다. 그것이 계단을 내려오는 코사크 병사의 리드미컬한 아주 운율적인 다리의 움직임으로 변환되는데요. 점차 템포가 빨라지고 리듬이 격해지기 시작합니다. 돌연 아래로 향한 빠른 운동이 상향의 위로 향한 느긋하고도 장엄한 움직임으로 전환되게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죽은 자식을 끌어안은 어머니가 계단을 올라가는 모습으로 병치됨을 통해서입니다. 하지만 이내 이 어머니도 총에 맞고 다시 한번 아래로 향한 움직임,
그러니까 계단으로 굴러 떨어지게 되는 것이죠. 이렇게 아래로 향한 움직임과 위를 향한 움직임들이 계속해서 충돌, 병치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계속해서 리듬과 템포는 증가하게 되고 돌연 달려가는 군중의 장면이 그 유명한 굴러떨어지는 유모차로 전환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래로 향한 운동이 좀 더 높은 격한 차원으로 아주 감정적으로 전달되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 굴러떨어지는 듯한 이미지, 그런 느낌만을 주었던 이 아래로의 움직임이 이 유모차, 굴러떨어지는 유모차라는 실제 대상을 통해서 표현의 내부가 질적으로 변화하는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이죠. 여기에서는 점차 그 움직임이 속도를 더해가면서 질적 변화를 이루었다. 그리고 그 긴장감, 관객이 느낄 수 있는 긴장감이 훨씬 더 심화되어서 좀 더 높은 차원으로 비약 발전되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어떻게 보면 이 다큐멘터리 필름을 보는 듯한 이런 화면, 뉴스 같은 화면, 어떻게 보면 아주 지루하게 다가올 수도 있었을 법한 이런 화면이 관객들로 하여금 강렬한 예술적 표현물로 인식하게 하는, 그러니까 관객을 무아의 지경, 무아의 경지까지 빠뜨릴 정도의 강력한 힘을 발휘하게 되는 이유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러한 충돌과 갈등을 통한 몽타주를 통해서 그러한 경지를 이끌어내게 된 것이죠. 오데사의 계단 화면을 쭉 보시면 파악할 수 있겠지만 이 카메라는 계속해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위에서 아래로 군중을 쫓아갑니다. 그리고 코사크 병사도 마찬가지의 흐름을 따라가죠. 그러나 우리 어머니의 움직임은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아래에서 위로 그 주된 움직임을 거슬러서 올라가게 됩니다. 이 운동의 충돌, 서로 반대편으로 향하고 있는 이 운동의 충돌이 바로 그 당시에 계급 갈등, 지배하는 계층과 피지배 계층의 갈등을 감각적으로 표현해 주는 것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또한 이 차가운 가죽 장화를 신은 이 코사크 병사들, 탄압하는 자들이죠. 이 코사크 병사들의 얼굴은 전혀 화면 속에서 잡히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인간의 얼굴이라기보다는 이 기계의 얼굴을 하고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반면에 탄압받는 사람들의 얼굴은 계속해서 클로즈업으로 나타납니다. 이 절망과 이 좌절, 이런 표정들이 계속해서 클로즈업 화면으로 구성되는 것이죠. 여기서도 이 클로즈업을 시키지 않는 롱쇼트, 이런 기법에 따라서도 역시 이 계급 대립, 계급 갈등이 표현되어 있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이처럼 그 기법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기술적인, 편집적인 측면에 있어서나 이 내용적인, 그것을 통해서 얻어내는 내용의 형식, 그 관객들에게 전달할 수 있는 내용을 통해서 이끌어낼 수 있는 감정이나 그 인상에 있어서 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은 영화의 역사상 아주 길이 남을 장면일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아직까지도 현대에 이르러서까지도 이 오데사의 계단 장면을 패러디하거나 그 장면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는 영화들이 꽤 많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 예들을 화면을 통해서 잠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Is there some problem I can help you with? No. Can't thank you enough.
Yet millions of eyes can see. Yet why am I so blind when there's someone else with me? It's unkind, it's unkind. Ooh, you're a holiday. 화면을 통해 보신 바와 같이 이 브라이언 드팔마 감독의 언터처블이라는 영화에서는 이 오데사 계단 장면을 패러디하여 액션 영화의 클라이맥스로 활용하고 있고요. 이명세 감독의 인정사정 볼 것 없다에서는 단지 계단의 장면, 계단의 이미지만을 따와서 그 감독 세르게이 에이젠슈타인과 조난 포템킨이라는 영화에 대한 오마주를 바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이 푸도프킨과 에이젠슈타인의 몽타주 이론을 간단하게 비교 설명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푸도프킨이 화면의 연결성과 연속성, 그리고 그 연속된 화면의 축적을 중시했다면 에이젠슈타인은 장면과 장면 간의 충돌과 갈등을 통한 새로운 의미의 창출에 주안점을 두었습니다. 그리고 푸도프킨이 연속적인 편집에 주안점을 두고 편집 기법을 활용했다면 에이젠슈타인은 비선형적인, 비연속적인 편집 기법을 활용했겠죠. 다음으로 푸도프킨이 중시한 것은 유기적 통일성이었다면 에이젠슈타인이 중시했던 것은 다양성의 미학이었습니다. 그리고 쿨레쇼프의 두 효과 중에서 편집이 가질 수 있는, 몽타주가 가질 수 있는 두 가지 중요한 효과 중에서 푸도프킨은 매끄러운 편집에 주안점을 두었고요. 에이젠슈타인은 급작스러운 비약에 주안점을 두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오늘은 이 러시아 형식주의라는 그런 문학적 전통에 영향을 받은 형식주의 영화들, 몽타주 이론들, 그리고 그 당시 소련의 감독들과 이론가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렇다면 다음 시간에는 작가 이론과 장르, 그리고 영화 언어 등의 문제에 대해서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공부하시느라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